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북동해 안쪽 대형 산불로 큰 아픔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산불 진압 방식에 전 세계 소방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한국의 소방 당국이 보여준 대응력을 보고 각 해외 언론사에서 취재를 위해 한국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에서 국제현장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는 레이논 도르반이에요. 제 일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취재를 다니는 거였어요.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전쟁, 홍수, 그리고 다른 큰 문제들에 대해 현장 취재를 해왔지만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한국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혼란스러운 거리와 청결함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죠.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을 함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네요. 한밤중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죠. 시계는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늦은 밤의 전화는 보통 세계 어딘가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레이논 일어나. 제 상사인 베리안 밀로가 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강릉이라는 도시 근처에 큰 산불이 났어.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그곳에 가야 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왜 저예요? 칼도리온이 저보다 아시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둘 다 가는 거야. 베리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큰 사건이야. 불이 많은 집들을 파괴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어. 네가 가진 특별한 시각이 필요해. 그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항상 문제점과 실수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했어요. 저는 밝은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일주일 정도 지낼 수 있는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노트북, 펜, 카메라, 컴퓨터도 챙겼죠.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한국이 실제로 어떤 곳일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 그림과 일치할까요? 20시간 후 인천공항에서 동료 칼도리온 페루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왠지 공기가 달랐어요. 단지 새로운 나라에 와서가 아니라 이번 취재로 뭔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친절한 미소를 지닌 한국 여성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혜입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는데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사람 치고는 영어를 꽤 능숙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운전하는 동안 도로를 따라 많은 표지판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한글과 돕는 손 그림이 있었죠. 지혜는 그것들이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나쁜 일이 생기면 모두가 도우려고 해요.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죠. 제 경력 동안 많은 재난을 봐왔거든요. 보통은 혼란, 분노, 그리고 물자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같은 모습을 볼 거라 예상하고 있었죠.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교통을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번 취재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재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중에 연기 냄새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 차는 물과 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지나쳤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관찰 내용을 적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이것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얼마나 바꿀지 전혀 알지 못했죠. 긴 운전 끝에 강릉에 도착했어요. 공포와 혼란을 볼 거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대신 질서와 평온함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치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재난 현장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대피소로 변한 학교 체육관이었어요. 밖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물, 담요, 음식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죠.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지연이라는 여성이 문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친절한 눈과 조금은 지친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녀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였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둘러보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노트북을 준비한 채 그녀를 따라갔어요. 여전히 글로 쓸 문제점을 찾고 있었죠.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체육관 내부는 정돈된 간이 침대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 침대에는 깨끗한 담요가 접혀 있었죠.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구석에서는 노인들이 차를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여기에 몇 명이 머물고 있나요? 지연 씨에게 물었어요. 약 200명 정도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불이 번지면서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옆에 상자가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열려있는 하나를 살짝 들여다봤죠. 치약, 비누, 간식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띈 것은 손글씨가 적힌 작은 카드였어요. 이게 뭐죠? 카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저것들은 구호 상자를 준비한 사람들이 쓴 메시지예요. 지연 씨가 설명했어요. 그들이 격려의 글을 적어요. 한 카드를 읽어봤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제목이 메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밀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죠. 한 노인이 줄로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세 사람이 재빨리 달려가서 그녀를 도왔어요. 대신 그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 노트북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쓴 단어들은 제가 쓸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혼란 대신 친절함을, 절망 대신 도움을 묘사하고 있었죠. 주름진 손을 가진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제 노트북 옆에 작은 사탕 2개를 놓았어요. 제가 고맙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왜 저에게 사탕을 주셨을까요? 지연 씨가 지나갈 때 물었어요. 아마도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니면 배고파 보였을 수도 있고요. 저는 작은 사탕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준 적은 거의 없었어요. 보통은 저를 떠나게 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여기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칼도리온과 저는 아직 열려있는 작은 호텔에 머물렀어요. 침대 위에 메모를 펼쳐놓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저는 한국의 재난 현장에서 이들의 미숙함과 혼란스러움을 위주로 취재하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질 않았거든요. 대피소의 청결함, 구호품이 분배되는 체계적인 방식, 그리고 구호 패키지 안에 친절한 메시지에 대해 썼어요. 희망의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과 쉬지 않고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썼죠. 이 중 어느 것도 제가 한국에 대해 믿어왔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일 리 없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좋은 모습도 많았지만 분명 어떤 트러블이 분명 있을 거야. 하지만 잠이 들면서 저에게 사탕을 주는 노인의 모습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본인의 상황만 해도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주변에 나눌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이런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 변하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치 봄에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사흘째 되는 날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은 연기로 회색빛이었지만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며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보이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대피소에서 지연 씨를 만났어요. 오늘 그녀는 소방관들과 집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공동체 부엌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부엌은 대피소에서 멀지 않은 학교 식당에 설치되어 있었죠. 매콤한 국과 밥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김석필이라는 중년 남성이 커다란 찌개 냄비를 저어주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와 그의 얼굴을 땀으로 반짝이게 하고 있었죠. 우리를 보자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의 자원봉사자 배지에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이는 그도 화재 피해자라는 뜻이었죠. 당신도 집을 잃었는데 왜 요리를 하고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오늘은 그들이 먹어야 하니까요. 내일은 누군가가 저를 위해 요리할 거예요. 저는 그의 정확한 말을 노트북에 적었어요. 단 한 문장으로 그는 제가 이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제 오래된 믿음에 의문을 갖게 하는 더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고등학생들이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편지 쓰기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었죠.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쓰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저에게 그녀의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가장자리에 작은 꽃들을 그리고 가운데에는 희망의 말들을 쓰고 있었죠. 마을의 다른 곳에서는 지역 상점 주인이 문에 표지판을 붙여놓았어요.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물품. 필요한 것을 가져가세요. 안에서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돈을 남겨두기도 했죠. 나중에 전국에서 옷, 음식, 생활용품 상자가 도착하는 기부센터를 방문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것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이장현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가 짧은 휴식 시간에 저에게 말했어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느끼는 깊은 유대감이죠. 마치 가족처럼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조직화된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낯선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에는 따뜻함이 있었죠. 저녁이 되자 제 노트북은 한국에 대한 제 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에서 지역 식당 주인은 칼도리온과 저에게 음식값을 받지 않으려 했어요. 당신들은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제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죠. 제 원래 계획은 실수와 문제점에 대해 쓰는 것이었지,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 쓰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트럭에서 생수병을 내리는 젊은 남성들의 무리를 지나쳤어요. 우리 운전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새벽부터 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극도의 피로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일하면서도 웃고 농담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가에 앉아 산 위로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집을 잃었음에도 요리하는 남자, 편지를 쓰는 학생들, 장현 학생이 설명한 정의 개념.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은 제 마음속의 벽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벽돌 하나씩 그 벽이 무너지고 있었죠. 제가 만난 각 사람, 들었던 각 이야기가 또 다른 편견을 없애주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이해로 가는 문턱을 넘고 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의 제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과 새로운 이해로 이 현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분명 새로운 생각으로 이 나라의 현장과 사람들을 바라볼 거예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저는 상사인 베리안에게 전화해 화재와 지역사회의 대응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오늘의 통화는 달랐어요. 당신 기사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레이논, 베리안이 전화로 말했어요. 뭔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네. 너답지 않은데? 저는 창밖으로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에게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돕고 있어요. 정부나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는 건가요? 베리안이 물었어요. 그의 말이 필요 이상으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통화 후 저는 침대에 앉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제를 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침내 온전한 진실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지연 씨는 우리를 소방관들이 마지막 불꽃을 끄기 위해 일하고 있는 화재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공기는 연기로 가득했고 제가 회색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의 소방관들이 탄 나무들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하룻밤에 3시간도 자지 못한 소방대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눈은 연기와 수면 부족으로 충혈되어 있었죠. 어떻게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근처에 작은 텐트를 설치한 노인 여성들 무리를 가리켰어요. 그들은 소방관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고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집을 잃었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었죠. 그들이 아직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쉴 수 있겠습니까? 대장이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노트북에 적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놓치고 있던 것의 핵심이었어요. 오후에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가족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임시 거처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방으로 초대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아이, 그리고 할아버지 모두가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화재에서 구해낸 나무 상자를 보여주셨어요. 안에는 3대에 걸친 가족 사진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가장자리가 약간 타 있었지만 얼굴들은 여전히 과거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전부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예요. 가족의 막내인 7살쯤 된 여자아이가 제게 그녀가 그린 그림을 건네주었어요. 그림에는 큰 가족이 있는 집과 위에서 빛나는 태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의 새 집이에요. 앞니 2개가 빠진 미소와 함께 설명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진 가족들에 둘러싸여 그 작은 방에 서 있자니 부끄러움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취재거리와 재난 현장의 혼란을 찾으러 한국에 왔었어요.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제 좁은 시각에 맞는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강인함, 공동체, 그리고 회복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문화, 제가 결코 감사하지 않았던 가치들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가 작업 중이던 초안 기사를 삭제했어요. 제가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목으로 새 문서를 시작했죠.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이 재난과 싸우는 방법. 소방관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노인 여성들, 사진이 담긴 상자를 가진 가족, 자원봉사 교대를 조직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연결하는 정의 개념에 대해 글을 쓰면서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이런 재난 현장에서의 사람들 모습에 대한 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가 자라고 있었죠. 제 눈으로 본 것과 제 마음으로 느낀 것을 토대로 쌓인 이해였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또한 저에 관한 것이었고, 재난 중 이국 땅에서의 한 주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강릉에서의 마지막 밤, 지연 씨가 우리를 대피소에서 열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도착했을 때 체육관에 길게 놓인 테이블들을 보고 놀라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알록달록한 종이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이게 뭐죠? 지연 씨에게 물었어요. 감사 저녁 식사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화재 동안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죠.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방관들이 자원봉사자들 옆에 앉아 있었고요. 아이들은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는 희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 배가 부르다고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제 접시에 음식을 더 담아주는 노인 여성 옆에 앉았어요. 많이 드세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전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눌 것이라고 저를 믿고 있었어요. 이 신뢰가 어떤 상이나 대가보다 더 값진 것이었죠.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전통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의 맑은 목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어떤 아이들은 희망과 재건에 대해 노래했고 다른 아이들은 그들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우리를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울로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이제 시골 풍경이 저에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한때 문제를 찾았던 곳에서 이제는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보고 있었죠. 논들이 고속도로 옆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초록빛이고 평화로웠어요. 멀리 산들이 솟아 있었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화재로 검게 타 있었지만 이미 새로운 성장의 작은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변하셨네요. 서울에 가까워질 때 지혜가 말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눈빛이 달라요. 도착하셨을 때는 의심의 눈으로 한국을 보셨어요. 이제는 이해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제 노트북을 열어보았어요. 제 메모 중에는 대학생 장현 씨가 저에게 한 말이 있었죠. 위기는 국가와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과 의식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말이 맞았는지요. 이 위기는 저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공동체 정신, 회복력,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감.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고 변화할 기회를 주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베리안이 제 최종 기사를 얼굴에 놀라움을 담고 읽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평소 스타일이 아니네요.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죠. 제 이야기는 우리 신문의 일면에 실렸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재난과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것은 공동체, 회복력, 그리고 위기 시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일부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고국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 것에 대해 저에게 감사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아이가 그린 새집 그림을 제 책상에 두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리게 돼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 그리고 재난 현장 속에서 느낀 한국 사람들의 정 돌아오면서 변하게 된 제 마음. 저는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의 경험이 모든 편견을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죠. 저는 여태까지의 편견과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여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